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못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요즘 한 달 정도 남은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또 정보 보호를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도 또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면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이나 암호화폐를 자칫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늘부터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지, 또 아마존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뭐고, 최근에 인터넷 쇼핑 산업 시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절반 이상이 이미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거래소 운영하는 곳도 문제겠습니다만, 이 거래소에 돈이나 코인을 넣어둔 피해자들도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칫거리가 될 텐데, 최근에 진행되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인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꽤 많은 뉴스를 전에 듣기는 했어요. 9월 24일까지인가?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부나 은행한테 뭘 좀 도장 받아야지, 안 그러면 다 퇴출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까지는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받으라는 건지도 정확한 이해는 안 되고 있고, 또 받으라면 받지 그걸 또 안 받는지도 그렇고, 들어보면 뭐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는 얘기는 들고 한번 더 복잡합니다.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뭐야?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텐데요. 네. 일단 한 1년 4개월 전에 특금법, 그러니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9월 24일인데,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이런 어떤 테러 지원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는 그런 법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암호화폐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그게 추가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거래소 신고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래소만 허가해 주겠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SMS 인증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잘 갖췄는가, 이거를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받으라는 얘기고요. 해킹 안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워낙 큰 돈을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비싼 코인들이니까. 그렇죠. 고객을 보호하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 요 두 가지 요건입니다. ISMS 인증을 받아라.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 그런데 지금 업체들 중에는 ISMS 인증만 받은 업체도 있고, ISMS 인증에 실명 계좌도 확보한 업체가 있고, 이거 두 개 다 아무것도 안 한 업체가 있고, 이것들이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 ISMS 인증은 보안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뭔가 그 필요이기도 해서 그거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ISMS 인증은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받아야 되는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다못해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학생의 개인 정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요새는 뭐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무슨 사이버 대학들도 ISMS 인증은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 인증은 그 정보를 누가
들여다보거나 해킹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뭐 방화벽도 쌓고 뭐 이런 등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그거야 당연히 갖추라면 갖춰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갖춘 거래소를 탈락시키는 거야 뭐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가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예. 그 정부 관계부 합동으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국내 거래소 63개사 중에서 ISMS 인증에 대해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한 거래소가 24개랍니다. 이게 전체 거래소의 40%거든요. 거기는 9월 이후에 안 할 생각 이미 하고 있군요. 그럼 영업 안 할 생각은.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예. 보통 ISMS 인증을 신청해서 평가가 완료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예. 그래서 이 업체들 지금 아예 그냥 신청조차 안 한 업체들은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또 한 뭐 20개 가까운 업체들은 현재 ISMS 인증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그거는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탈락될 수도 있고, 뭐 오케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뭐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9월 24일까지 하라고 못 박은 게 한 1년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받았는데 은행이 실명 계좌를 안 줍니다. 즉 우리 고객들이 정말 실명 거래를 하는지는 우리도 신분증 확인했으나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을 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인데 은행이 그 검사 우리가 안 해주겠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뭐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를 갖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만 실명 계좌를 은행들은 지금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걸 명확하게 좀 공개해다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은행들이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 4월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실명 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 삼아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온 것이 지난 4월이니까 공개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거래소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은행연합회에서는 즉 실명 계좌를 받으려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이런 체계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계좌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 뭐 신분 확인이라든가 이건 기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 우리가 아무리 실명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돈을 세탁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어떤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돈이 얼마만큼 이체됐고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의심 계좌 요건 좀 의심이 간다. 이건 자금 이동이 흐름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어떤 업체도 있고 그런 어떤 제품들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요즘 무슨 어디 제가 평생 안 쓰던 거래를 홍콩에서 뭐 누가 보내주고 그러면 진짜 맞아요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러더군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해라. 금융권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ISMS 인증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1년 뭐 4개월 5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ISMS 인증조차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 거래소 중에 상당수는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해석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못하겠죠. 돈만 넣고 사람만 뽑으면 되는 일이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은 그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가 4곳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4곳은 ISMS 인증도 다 받았습니까? 거기는 뭐 진작부터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행 연합회에서 어떤 실명 확인 계좌나 이런 기준들은 은행 연합회에서 낸 것이지 그게 정부의 어떤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해야 되는 게 은행 실명 계좌 그리고 ISMS 인증. 그건 최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무슨 위험 거래나 의심 거래가 발견됐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고 차단하고 고객한테 전화하고 그런 인력과 시스템이 있느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자전 거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에서 하지 말아라. 그 자전 거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취급하는 코인이 좀 이렇게 이상한 코인들. 그런 기준들도 들어 있어요. 네,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또 자전 거래를 꽤 하거든요. 자전 거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고객이 주문을 해서 A라는 고객이 주문을 하고 B라는 고객이 팔고 이런 고객 간의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거래소 내부에서 그냥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돈을 돌리는 꾸미기 겁니다.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실제 거래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만 그냥 도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쪽 관계자분들은 아니 처음 코인이 나오면 이게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거래도 안 보기 때문에 거래소니까. 어느 정도 이 거래를 돌려서 이런 코인도 있구나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전 거래가 그렇게 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 거래라는 게 또 사용자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전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코인 상장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기준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새 거래소에서 폐지되는 코인들이 꽤 많죠. 그런 어떤 움직임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준들이 그러니까 뭔가 정성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거른다는 건 뭔가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은행이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뭔가 질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뭔가 좀 숫자를 줄이고 싶은 건가요? 일단은 사실은 뭐 위험한 코인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싶다라는 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래소도 그런 위험한 코인을 거르는 일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요새 4대 거래소를 비롯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코인들 막 폐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폐지시킬 거 있으면 아예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장시켜서 수수료 수입을 거둘 때는 언제고 지금 느닷없이 폐지시켜버리면 그 피해는 이제 고객들한테 가니까요. 가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거래소들은 정부 보고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고객들은 거래소한테 그럼 상장되는 코인의 기준은 뭐고 폐지되는 코인의 기준은 뭐냐 그걸 또 명확하게 해달라 또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초반에 사실 조금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데들이 어떤 자정 문화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막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자율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정부가 우리를 좀 믿어봐 달라 이런 제스처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자율 기준이 무슨 협회 단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협회에 속한 거래소들이 이거 누군 죽이고 누군 살릴 거냐? 기준이 이거 우리 이러면 다 죽는데 이런 협회가 이런 거 해도 되느냐? 협회는 우리 돈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하향 평준화돼 버렸거든요. 정부는 이제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자율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믿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줄일 건 줄이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주면 또 뒷말이 생기고 이러니까 은행들을 이제 전면에 앞세워서 조금 강력한 기준이 알아서 그 시장 내에서 정착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 알겠다라고 하면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비트코인의 백서도 결국은 같은 얘기하고 있고
다 비슷한 그거 베껴서 백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원조니까 괜찮고 아니라고 하면 그 기준도 모호하고.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이미 이제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들은 과거에 그런 그 자전 거래 안 했냐 하면 그것도 똑같이 아무도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뒷말은 없겠어요? 그게 사실은 뭐 기준을 도대체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게 예.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미 코인들이 워낙 많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미 외국에는 우리 뭐 컨슈머 리포트지 같이 예. 어떤 업체가 자율적으로 어떤 코인이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정보들이 이미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코인을. 또, 네. 예.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조금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적으로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다른 회사가 또 거기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SNS상에서 뭐 굉장히 아주 맹비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은 사실 이런 자정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100%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은 거래소나 정부가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을. 그렇죠. 그거는 유동성이 좀 있는, 즉 다른 나라에서도 거래되는 그런 코인이 좋은 코인. 그렇지 않으면 나쁜 코인이라고 보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걸로 이제 계산하시죠. 얼마나 트랜잭션 수가 얼마나 돼, 예. 유동성이 얼마나 돼 이러시는데 예. 사실은 그것 외에도 일단 뭐 백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기술돼 있고 이게 실현 가능한가, 예.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차별화되는가, 또 이 백서를 만든 소프트웨어가 저장돼 있는 곳이 얼마나 충실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있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소비자가 아니라 계좌 있는 투자자들이죠. 어떻게 사실은 되는 겁니까? 이제 코인 자체가 좋은 코인이라면 취급하는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예. 뭐 A라는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B라는 거래소로 옮기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코인은 다른 데 가서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게 좋은 코인이라면 취급할 테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코인이 아닌 경우에 어떤 가격의 급 등락을 쫓아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예. 그 거래소에만 이게 상장이 돼 있고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에는 취급을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빠르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걸 환전해서 그냥 돈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또 그런 거래소들이 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는 둥 뭐 이런 환전이 안 된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팔아서 계좌에 내 돈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돈 인출은 안 된다. 네. 와, 벌써 사고가 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언론에 발표됐듯이 한 20개 업체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나오신 김에 요즘 한참 또 가상화폐가 한 달 전까지는 많이 내리다가 요즘은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리는 이거가 걸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막 코인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특근법하고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이제 박선영 교수님이 5월에 논문을 하나 내셨어요. 여기 이제 한국 암호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 규모에 비해서 가격 변동 요인은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해외 요인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상화폐 가격에 미치는 요인은 별로 없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 거래하는 곳을 뭐 단속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국제 금값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격 요인은 거의 다 외부에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뭐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들어도 헷갈리고 듣다 보면 걱정이고 참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데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의 이커머스 트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 업체가 있는데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아마존이 해외 직구 서비스를 시작한다. 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체죠. 11번가의 사이트 내에서 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마존의 물건들을 국내에서 좀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 사려면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영어이긴 하지만 거기서 주문하고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사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라는 게 있고 뭐 댓글 같은 경우도 한글로 번역이 되는 게 있고요. 제일 큰 건 역시 배송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외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예를 들면 뭐 4, 5만 원짜리 사는데 배송비 10,000원 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11번가 제휴를 하면서 일단 28,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무료 배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번에 그 같이 나오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아예 뭐 물건 하나 사도 배송비 무료라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별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되는 날짜 같은 경우에도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를 몇 개 상품 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6일에서 8일 정도니까 한 이틀 정도를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직구 상품을 샀을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교환 환불 같은 것들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1번가에서 같이 이러한 교환 환불 같은 걸 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구 상품을 샀지만 문의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들의 창고를 보관하는 창고를 한국으로 일단 갖고 와서 한국에서 배송을 해주는 겁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는 다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른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그러죠. 최근에 이커머스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배송하는 데 따로 물건 주문하는 데 따로 그다음에 물건 갖다 주는 데 따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있죠. 그래서 물류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미국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 오긴 하는데 미국의 창고 중에서 좀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올 수 있는 창고에 그거를 갖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만여 개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은 그 창고에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온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러면 아마존이 원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좀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직접 아마존에서 영어로 담고 뭐 하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도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모델인 게요. 실제로 아마존이 전 세계 12개국의 글로벌 스토어에 진출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amazon.co.jp처럼 아마존 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근데 현지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데 아마존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제휴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하기 위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한테 이제 11번가 전체 지분의 30%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발표하고 이번에 한 거라서 아마존에서도 이런 방식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직접 아마존이 아마존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지 사이트도 만들고 현지 언어로 아마존이 직접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1번가하고 제휴를 한 건 특별한 뭐 이유나 배경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두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 근처죠. 중국에서 아마존이 이제 직접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거의 철수하다시피 한 경험이 있어요. 중국에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도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이미 뭐 여러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강력한 곳들도 있고 뭐 요즘 마켓컬리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바로 좀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파트너를 통해서 진출하는 게 좀 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도 이 한국 시장을 버리긴 또 아까운 게 한국이라는 이 온라인 시장이요 전 세계에서 5위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대비로 치면은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죠. 이제 그렇고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 10대 이제 나라, 이제 10대 국가에 드는 곳 중에 진출하지 못했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시장이 더 급변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좀 발을 담궈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세계적으로. 네, 뭐 1,041억 달러니까 세계 5위. 그리고 이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9.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좀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가니까 유럽에 있는 명품들을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유럽과의 거래가 1년에 1조 원이 지금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네. 하고 그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네. 아마존이 굳이 와봐야 뭐 특별하게 더 잘할 만한 것도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다 아마존을 벤치마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니 뭐 이미 사실은 아마존이 와서 뭘 특별하게 더 바꿀 게 없어서 그동안 진출을 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나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사이트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면 다 영어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11번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아마존 셀링 스토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뉴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마존 사이트가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쇼핑하듯이 똑같이 검색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파는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이 다 들어있어요? 아니면 한국 국민들에게 팔 것만 뭐 그건 한 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10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제품은 아니에요. 예. 뭐 그래도 한 수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한 번 더 추려서 한국인들 좀 많이 쓰는 17만 개 정도를 또 한 번 더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품은 아니라서 실제 오늘 아니고. 오픈됐는데 어제부터 써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사는 건 한국에 없는 물건 네. 내지는 한국에서는 잘 안 파는 거를 사러 이제 가는 수도 있는데 네. 그쪽에서도 한국에서 잘 팔릴 만한 거를 굳이 갖다 놓으면 서로 니즈가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쓰면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끔씩 특별 할인을 하는 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큰 할인.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11번가 입장에서는 그런 코너를 11번가 쇼핑몰 사이트에 넣어 놓으면 네. 그거 보러 오셔서 11번가에 다른 것도 이용하시고 뭐 그런 효과를 바라는 거겠죠? 네, 그 효과도 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제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구독형 서비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8,000원 이상 사면은 무료 배송인데 예. 그냥 하나 사더라도 무료 배송하게 해줄게라는 게 이번에 나온 구독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구독 서비스가 단순히 11번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SK텔레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로켓 배송이라고 그래서 2,900원 내면은 뭐 바로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예. OTT 그러니까는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 뭐 손흥민 축구 경기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구독형 서비스도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아마존에 있는 거를 어떤 거든지 무료로 배송해 주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어떤 OTT 서비스 혹은 예. 플로라고 하는 음원 서비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같이 묶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렴한 것도 있고 또 비싼 모델도 있어요. 이게 한 4,900원짜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비싼 한 9,000원대 되는 거는요. 예. 거기다가 또 몇 개의 혜택을 더 넣은 거예요. 근데 그 혜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우리가 그 통신사에서 예전에 멤버십 서비스라고 그래서 네. 몇 프로 할인해 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구독형이라고 하면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을 더 냈을 때 가치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해외에 있는 물건 하나 사더라도 무료로 줄 수 있어. 네. 그런 거는 너네가 이커머스에서 요즘 많이 받잖아. 얼마 더 내면 빨리 갖다 주는 거. 예. 그래 그거 해줄게. 라는 차원에서 이걸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SK그룹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네. 11번가가 아마존이랑 손잡아서 네. 이런 서비스를 하면 그런 걸 유혹하기가 좀 쉽겠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광 효과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음원 서비스나 뭐 OTT 서비스 이미 다른 거 쓰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넷플릭스 보고 있든가 아니면 뭐 멜론 뭐 이런 거 하고 있든가 하는 네. 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를 더 신청하기도 그렇고. 네,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무료로 배송만 하는 것만 한 뭐 1,000원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네. 그렇게는 안 하는 그렇게는 거죠. 안 팔고.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최근에 이커머스의 가장 트렌드예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다른 여러 개의 서비스를 쓰는 데들한테
네이버가 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멤버십 서비스를 보면 일정 돈을 한 4,900원 정도 내면요. 그 쇼핑에서의 마일리지를 훨씬 더 많이 쌓아주는 거랑 그다음 네이버 하면은 있는 게 웹툰 있고 또 그 스트리밍 영상 있고 음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서비스에다 묶어줍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타사의 음악 서비스 쓰던 분들이 아 이거 어차피 묶어주니까 그냥 이거 써야지 하고 넘어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구매를 다른 데 가서 안 하고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 이 구독료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독 모델에 이제 목을 매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러한 그 2,900원짜리 모델 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쿠팡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쿠팡 앱 자체에서 그냥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건너게 되면 그 쿠팡에서는 네이버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쿠팡 앱에 그냥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컨텐츠도 보고 이 플랫폼에 오래 머무니까 굳이 거기에 광고를 안 줘도 되는 거죠. 네, 이거 비슷한 게 아마존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해서 아마존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도 아마존 자체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웃긴 게 광고에 그 검색 광고를 하는 분들이 옛날엔 구글에 검색 광고를 요청을 했는데 요즘엔 아마존에다가 검색 광고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차피 물건 살 거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물건 사니까 굳이 구글에 검색 광고 하지 말고 아마존 자체에 검색 광고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쿠팡도 요즘 좀 비슷하게 하고 있죠. 인터넷 쇼핑몰 회사가 인터넷 사업으로서 제일 좋은 건 바로바로 현금 들어온다는 거. 네네네. 10,000원에 사와서 20,000원에 파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건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쇼핑 안 할 때는 거기 갈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네요. 아마존도 맞아요. 그렇고 네. 쿠팡도 그렇고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면 매일매일 네.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다. 엄청 많죠. 뭐 이북도 공짜로 주고요, 영상도 주고요, 뭐 여러 가지를 주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가격 대비로 생각해보면 그것만 하면은 아마존에서 이게 미치는 장사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이유가 결국 그 안에서 오래 놀면. 우리가 마치 오프라인 백화점 가면 물건 안 사도 문화센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것저것 노니까 그 안에서 구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있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싸움이겠어요. 쇼핑몰들은. 네, 맞습니다. 이제 물건이 싸거나 빨리 배송되거나 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더라도 다 똑같은데라고 하면 우리한테 오면 뭘 좀 더 드립니다. 네. 자주 우리한테 굳이 쇼핑 안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싸움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하고 좀 비슷해지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대형 이커머스 1세대 업체라고 하는 곳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베이 같은 경우 이제 쿠팡의 그 옥션과 G마켓을 갖고 있는 이베이 같은 경우는 SSG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인터파크나 다나와 같은 이제 1세대, 그러니까 90년대나 2000년대부터 있던 이커머스 회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너무 세니까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을 인수한다고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커질까에 대한 고민이 비슷한 이유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커머스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면 1,000만 회원이 있다고 쳤을 때 그 1,000만 회원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원이 얼마나 겹칠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의 쇼핑몰을 지금까지는 집중해서 쓴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면 그렇겠죠. 합쳐서 두 개 통합한다고 이게 얼마큼 큰 시너지가 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거기다 쓰지 말고 우리가 컨텐츠 만드는 데 쓸까? 아니야, 그래도 거기에 있는 기술이나 어떤 거를 가져오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게 지금 아젠다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게 했던 게 과거에 이제 롯데 사례가 있는 거죠. 최근이긴 하지만 롯데가 이제 여러 개의 쇼핑몰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롯데온이라고 이제 통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뭐 쿠팡 접속이 한 5%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이러한 매물들을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를 우리가 늘리거나 플랫폼으로서 더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 하던 업체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고 근데 컨텐츠를 잘한다는 건 그게 결국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돈 참 안 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기업이 넘어가는 것들의 그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쇼핑이라고 하면 응당 저렴한 물건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저렴한 물건을 보통 말씀하셨던 포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 검색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냥 가격 싸고 그리고 예. 많이 노출되고 네이버한테 수수료 잘 주고 이러면 이제 됐던 모델인데 중요한 건 네이버가 스스로 쇼핑몰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들어있는 데들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같이 제휴해서 살고 있던 데들은 생존을 찾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또 카카오도 비슷한 거죠. 카카오는 처음에 메신저를 만들었는데 메신저 안에 선물하기나 예.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독립몰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역시도 상당히 어떤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이런 플랫폼 중심의 어떤 충성도가 높은 데들이 이런 구독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네들이 직접 나중에는 정수기 렌탈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 하던 업체들은 커머스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네.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그렇죠. 커머스 하던 업체는 콘텐츠를 늘리겠다고 하고 네. 그래야 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여기서 물건 살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친구나 저 친구나 똑같겠네요. 네, 어디나. 결국 이거는 뭐랑 비슷해지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유료 OTT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다 돈 주고 볼 거냐? 아니면 그중에 내가 한두 개만 볼 거냐? 이제 이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 아주 이제 멤버십으로 잘 사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물건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지만 예. 멤버십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멤버십을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로열티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예. 굳이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11번가하고 손잡은 아마존. 일단은 약간 지금은 서로 간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 방향성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로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하루 이틀 만에 정말 가져가게 하는 서비스까지 할 것이냐라는 예. 걸 좀 보면 그들의 깊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아마존 창고를 다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모든 데들이 컨텐츠 그리고 풀필먼트, 그러니까는 어떤 창고 제휴하는 것 이것까지 좀 확대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축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점심시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